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내포한 치매는 용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을 줘서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치매의 명칭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최근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 무엇보다 치매 환자가 내가 살던 곳, 익숙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털고 말합시다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우리 지역, 치매 친화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재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돌봄 인력이 당연히 부족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치매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볼 것인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미 치매 안심마을이나 관련 움직임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 편차를 좀 줄이고 일상에서 치매 환자를 함께 케어하는 방안들도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치매라는 용어가 너무 무겁고 무서우니까 그동안 논의나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어떤 상황에서 치매라는 말 자체의 거부감이 줄이고 덜 부정적인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 환자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치료 비용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보호하는 가족들은 엄청 힘들죠.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지만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심리 지원이라든지 치료 비용을 경감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층도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사에 적극적으로 이게 동참하고 또 치매에 걸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중증으로 가기 전에는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함께 간다는 식으로 바뀐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광역 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명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양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네, 전주 안골노인복지원의 박수진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아마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를 이렇게 자주 애청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세 분의 조합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치매 관련된 말씀 나누고 한 차례 더 미처 못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또 다른 또 치매의 어떤 현 주소를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일단 한명일 센터장님, 도민들의 목소리에서도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어감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불안한 느낌의 요소예요. 이게 정확한 병명으로서 지금 허용되는 표현인가요? 치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병명은 아니죠. 치매라는 게 하나의 임상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예.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죠.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 이거를 치매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병 이게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환명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질환은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 또는 루이소체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뇌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리포터의 그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젊은 층에서 알코올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치매에 취약한 그런 분들이 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 치매라는 것은 하나의 병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체적인 어떤 증후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치매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자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 왔죠. 네. 실제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디멘시아인데 멘시아는 멘탈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거고요. 아, 이것도 또 다른 개념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D라는 것은 디카페인 하면은 카페인이 빠져 그렇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디멘시아라는 것은 정신이 빠져 있는, 정신이 나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것을 디멘시아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신경인지장애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난 16일인가요? 1월달에 개명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한번 소집이 됐었고 여론조사 또는 전문가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뉴스를 통해서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치매다. 또 전국에서 전북이 세 번째로 높다 하시니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 계실 텐데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한 번만 더 한명일 센터님 통해서 듣고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방도 가능하고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지금 고령 사회가 되고 있죠. 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전라북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또 짧았어요. 고령화 사회부터 초고령 사회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이제 치매와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아젠다로 이제 부상이 됐었고요. 그런 것들이 2017년도에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을 사회에서 같이 좀 짊어지고 가자. 그래서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뭐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을 위한 어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드웨어의 구축 그런 것들의 확장 이런 거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또 민간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이나 조기검진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크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안심센터가 작동을 하면서부터인데 이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 어떤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두텁고 정말 넓게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직은 어렵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인 교수님, 사회복지 영역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데 특히나 그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노인 부분 안에서도 이 치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걱정의 시선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특히나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전북 도민 10명 중에 6명이 부모님 부양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할 몫이다. 아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치매는 역시 가정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국가가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자식된 입장 네. 어쩌면 보통 자식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전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양하고 수발의 단어는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부양은 생활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도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사는 것이고 수발은 부모님이 질병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자녀가 일방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전라북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니까 10명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부모님 부양을 가족과 정부 또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물론 뭐 이런 결과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수발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사는 노인 환자나 또 가족관계나 노인의 삶이 굉장히 그 질병에서 영향을 미치는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관심, 보살핌 이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데 초기부터 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진 걸 볼 때 이게 시대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그 가족의 정보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제도에 보면 일단 치매를 진단받으면 시설 입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그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족이 모든 걸 부담해야 된다? 이러기 전에 어느 단계가 되면 사실 시설에 입소시키는 거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먼저 그 타인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식된 또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더 공감을 할 겁니다. 이 머리와 마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기에 아마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부양과 수발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정말 그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족과 함께 내가 살고 있던 곳에 내 지역사회에서 내 마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이제 조사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진 관장님,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에 또 관장을 맡고 계시는데 여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역사회 연대 필요성을 항상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기하셨고,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치매와 관련한 지금 현재 사실 2017년도부터 그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됐지만 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또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굉장히 고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한 충분한 전문적인 정보가 그때 당시에는 미흡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고 안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종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어떤 서비스 정책을 또 논의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현장에서 그게 지금 어떤 제도가 그 새로이 신성이 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나 정책이 제대로 내실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먼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 잠깐 말씀하셨던 치매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대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라는 논의가 사실 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2014년도일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그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셔가지고 사실 그 실태 조사를 했죠.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물론 그 단어의 치매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이다라는 것이 50% 이상이었고요. 시민사회에서는 의외로 23%만 찬성을 했어요. 그 이유로는 우리가 치매라는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치매에 대한 질환에 대한 불안감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그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통상적인 치매에 대해서 치매는 이렇구나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또 용어가 개선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지저하증이라든지 인지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실 이제 2011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적 혼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 현장에서도 사실 노인에 대한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인이라는 단어가 예.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이었던 건데 1998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노인을 너무 사회적으로 세대 갈등이 심화되니까 단어를 바꿉시다. 용어를 대체합시다라는 운동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르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선정이 된 게 어르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복지관으로 변경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한때 2011년도에 아마 국회의원 한 분이 노인을 시니어로 대체하자라고 법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글 단체의 반발로 통과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인에 대한 용어가 지금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바뀐 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용어를 입히자 해서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하고 사실 의학적인 용어도 조현병, 정신병을 정신불연 분열증을 조현병, 뭐 이렇게 뇌전증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식의 개선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 시민사회의 교육이나 꾸준한 캠페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어져야 되고 아까 요거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명일 센터장님 아직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떠난 노인을 둘러싼 어떤 분위기의 이미지가 또 치매를 둘러싼 어떤 증상의 이미지가 너무 잘못 인식돼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또 준비를 그러니까 늦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준비를 좀 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과연 이게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좀 치매 친화적인 어떤 사회, 어떤 분위기, 인식 개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다각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치매 친화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용어를 바꾸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저는 저희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는 정신분열병. 이게 이제 조현병으로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돼 있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직관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문제를 크게 제기했던 게 이제 가족협회에서 했고 전문가 집단이나 그다음 국어학자 같이 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조현병으로 됐는데 용어 자체를 바꾼 것이 과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느냐?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병, 그렇죠. 간질이다라는 것이 간질은 뇌전증이다라는 용어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것이 이제 한센병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서 그 병이 갖고 있는 어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과연 이제 치매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주는 것이 그렇게 좀 암울하고 부정적이냐 그러면 노인이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치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도 지금 학계에서는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이게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용어를 개정하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학계도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용어에 관계없이 사실은 인식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조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살고 있던 곳 또는 가정 이런 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를 대체할 용어로 보니까 인지저하증이라는 표현이 31.3%로 가장 많았네요.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보니까.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어리석고 어리석다. 순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예. 사실 이게 90년대에 등장한 단어이고 이전에는 노망이라는 그렇습니다. 단어로 우리가 예. 모든 걸 이해했었잖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치료약이 있거나 예방 주사가 나오거나 하면 뭐 이 단어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게 좀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도 2013년에 책을 펴면서 그때쯤은 바뀌겠지. 그래서 치매라는 단어를 다 인지 저하증으로 바꿨는데 전체 단어 수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 저장된 그런 기억일수록 오래 가는데 사실 단어만 바뀐다고 그래서 그 느끼는 그런 표현은 저는 바뀌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어떤 예방주사, 특효약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단어에 대한 인식은 별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질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치매관리법이라는 법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한다고 해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치매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치매에 대한 용어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현 주소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한명일 센터장님, 이 뭐 치매도 보니까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긴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치매 등급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낼 때 이게 자식으로서 참 맞는 현실인가? 그런데 뭔가 등급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지금 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뭐 경도 치매도 있고 꼭 어떤 입소나 어떤 다른 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대책들이 단계적으로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치매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입소를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처음 초기 단계부터 치매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죠. 치매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치매를 진단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10년이나 15년 전부터 치매에 대한 병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발생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병이 뭐 가랑잎에 뭐 이렇게 속옷이 젖는다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젖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벼운 일상생활부터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을 잘 조작했던 분이 또는 컴퓨터를 잘 조작했던 분이 이제는 키보드를 좀 조작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나 나머지는 잘하십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버스를 항상 타고 다니면서 다녔던 곳, 그다음에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 또는 어떤 경로당 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좀 더 조기부터 치료에 접하고 치료를 하면서 병의 경과를 늦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치매를 진단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거나 아니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분들이 계속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조금 간소화시키고 복잡한 것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면은 이분들이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인식이 개선돼야 되고 치매가 이제는 치매를 대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랄까요? 치매 환자를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듬고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치매 국가 책임제 말씀드렸고 치매 안심센터 세워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치매 안심마을도 볼 수가 있고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 가맹점도 있고. 박수진 관장님, 지난 10월 이후에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 4,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감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치매 안심 마을이나 뭐 예. 가맹점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한다, 뭐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체감하기 높은 수준은 아니죠. 꺼리는 그리고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 정보에 대한 제약도 있을 예, 거고요.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그 지역도 또 가맹점도 우리가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 역할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치매에 대해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서비스나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시행을 할 때 양적으로 가맹점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물론 32곳이 있던데. 네네. 전주에도 이제 한 곳에서 두 곳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나 그 관심이 어떤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삶으로 정착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1년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치매 안심마을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 여기가 치매 안심마을인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 사회복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장님들은 통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언제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뭐 국한적인 하나의 예일 텐데 치매 안심 마을 또 가맹점으로서 그 가맹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누구나 치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예방,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 출발점 선상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내실화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지금쯤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각의 지금 지정된 가맹점이나 또 치매 안심마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그저 양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의 질적인 정량 평가들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예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을 안에서 작동이 되게 실종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비단 이 예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사실 생존 수업도 하고 있고요. 또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갈등의 하나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도 물론이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자를 대할 때 때로는 그 치매 환자들이 되게 과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대처 능력들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고 무조건 경찰로서로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는 안심마을 그 치매 안심마을 지도도 만들어서 그 학교 주변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심마을 지도를 배포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의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 과정이 있으면 심폐소생술도 교육을 통해서 그 현장이 발생이 됐을 때 능숙하게는 그렇죠. 아니지만 당황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좀 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네. 치매 안심 마을 하면 안심해야 되는데 이 치매를 먼저 보게 되는 치매 안심 가맹점 그러면 뭔가 이게 더 시스템이 잘 보완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고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명일 센터장이 계시는 전북 광역 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안심마을은 안심센터 각 지자체에 있는 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마을 사업이 맨 처음 구체화될 때 저희가 이제 부안군 하고 그다음에 군산시 여기에서
거의 뭐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안심마을을 시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부안군에서 했을 때는 뭐 한 20여 가구 굉장히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반응이 왜 우리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이냐? 우리 마을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 다 유입할 거냐? 뭐 우리 마을은 치매 마을이라고 소문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거부하는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 어르신들과 이제 만나면서 그게 이제 지역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치매가 걸려도 또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 또 치매가 있어도 여기에서 마을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 마을에서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치매 안심 마을입니다 하면서 인식 개선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인지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팀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에서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치매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생겨난 이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 들어주고 뭐 프로그램 진행해주고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마을에 그런 것들이 아까 박수진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치매 안심마을을 왜 하느냐? 결국은 치매 친화적인 사회 전체를 치매가 있어도 내가 살고 있던 집, 내가 살고 있던 가정,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조금 더 힘을 쓰든지 지역에서 길을 잃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은 치매 친화적인 사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표본을 삼아서 좀 시행을 해보자라는 것이 안심마을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은 투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운동들을 하고 이런 캠페인들을 지속해 나가느냐. 결국은 치매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바로 내 이웃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요양원이나 이런 데 어디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내가 자랐던 내가 다녔던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보고 동사무소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마트를 다니고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내 여생을 오랫동안 보내게 하던 운동 이런 것들이 치매 친화적인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안심마을이 여러 가지 그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심마을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실화하고 좀 질 있게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는 그런 안심마을을 인증하겠다라는 그 인증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하나의 그냥 사업 정도이고 국한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퍼져나가고 인식들이 개선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치매 어르신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를 계속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제는 치매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책무, 사회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옆마을은 정보화 마을이고 옆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 왜 우리 마을은 치매 안심 마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시작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 사실 지난주에 지난 배군의 흰마실이라는 지적 장애인 센터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다 이곳에까지 센터가 들어서야 됐나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이제 나름 이제 깊이 하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요 그분들이 농협도 가고 이렇게 생활하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함께 생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함께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김양희 교수님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보면 이제 남원시의 사례를 지난 10월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24시간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모바일 치매 예방 기억하리 앱도 성과를 인정받고 이런 작지만 하나하나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서요.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을 보면서 이런 앱 사용 같은 방법은 경도인지 장애 정도 그렇죠. 또는 대상이. 건강한 가족이 함께 있어야만 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보통 전국 최초, 국가 지원, 뭐 우수 사례 이런 명칭으로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이렇게 특화된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치매 노인이나 가족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그들이 필요한 건 돌봄 때문에 받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더 원할 텐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치매 관련 기관들의 숫자보다는 그 기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주시가 지원하겠다는 조호물품도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기저귀 대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저귀도 그렇습니다. 일단 차게 되면 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뇨 습관을 훈련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실제 치매 노인이 기저귀 차지 않고도 그러네요. 가정에서 살 수 있거든요. 이런 훈련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그 남원이나 무주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용성 면에서는 조금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노인들의 주거와 가장 가까운 경로당 중심으로 인지 통합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사자가 어쨌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훈련과 지원이 더 절실한 것이지 시스템과 정책 만들어 놓고 제도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속에서 좀 뼈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이 시스템이 맞겠지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까지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양희 교수 그리고 전주 안골노인복지관의 박수진 관장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되면서 치매의 어떤 환경이랄까 이미지 또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글쎄요, 뭐 치매도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매 환자 특성상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또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함이 큰 영역이 바로 이제 치매 영역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을 박수진 관장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네, 치매 아까 저희가 그 국가 치매 책임제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가족의 경우는 그 일상생활을 또 영위 유지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일명 본인이 고절 흑수저라고 표현하신 조기현 작가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내용에서 보면 그 조기현 작가가 청년인데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9년간 돌봄을 해요. 돌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청년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사회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이 청년이 거의 24시간 돌봄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상을 거의 청춘을 포기해야 하는 그 9년간의 르포를 책으로 이렇게 그렇죠. 냈어요. 예.
치매 국가 책임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일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그 치매 보험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엄마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책임져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돌봄이라는 영역 자체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유형별로 이런 시스템 여기까지 제도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예.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영역은 별도로 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포함하고 또 제도화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명하게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추후에 사실 이렇게 그 돌봄으로 인해서 일상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이것은 치매라는 영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 어떤 그렇죠. 그 의료적인 그 보호가 또 케어가 부양이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일상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환자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논의들을 좀 추후에 논의가 이어지고 또 제도로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영희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부양과 수발의 좀 차이를 말씀하시면서도 최대한 부양과 수발이 가능한 한 가정 내에서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양대 의대나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에 64%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간병에 집중해야 한다. 43%는 평균 간병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34%가 7시간에서 10시간이다.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 치매가 한명리 센터장님 좀 더 이렇게 간병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부양 가족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유형입니까? 일단 독립성을 좀 잃어버리죠.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예컨대 이제 화장실을 뭐 다리도 건강하시고 팔의 힘도 상체 힘도 건강하시고 화장실을 가시지만은 뒤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뭐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치매가 아주 중증 치매가 돼가지고 정말 침대에 누워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아까 뭐 기저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기저귀만 갈아드리면은 되는 문제이지만 이게 돌아다니는 치매 어르신들은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매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간병인들, 가족 조호자들 이런 분들을 제2의 치매 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우울증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올해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을 했었는데 가족 간병을 하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독박 그런 그 조호를 해야 되는 분들, 뭐 독박 육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의 이제 간병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간병 시간이 늘어날수록 또 교체를 해줄 어떤 다른 간병 여력이 없을수록 또 치매 어르신의 어떤 문제 행동이 심할수록 우리 가족들의 우울감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사실 저희 안심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자조 모임을 좀 해서 우리 가족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서로 좀 심정적인 것들 좀 나누세요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그렇죠? 네. 내가 가려면은요 우리 아버님을 누군가가 그럼 대신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갈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자조 모임을 나오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누가 이 치매 어르신들 케어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깊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말 밀도 깊게 해야 가족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그 옛날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지금 뭐 특히나 한 자녀로 가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진짜 가족이 부양할 수 있을까, 소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희 교수님 여러 뭐 제도들, 치매가족 휴가제나 이런 게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가족 교실, 자조 모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원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더 해주시죠. 그 하멜 센터장님의 말씀에 조금 조언하자면요. 저는 자조 모임을 설명할 때 항상 치매 노인이랑 함께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이 자조 모임은 그 5가족 이상이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족 이내에서 하되 치매 노인이랑 함께 모이고 가능하면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에서, 그것도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 놀이터 이런 공원에서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서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자조 모임이 정말 필요한데 왜 이걸 못할까 그랬는데, 제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같이 가는 거였고 어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조금 자유스러운 공간에서, 그리고 기관에서는 연락처만 알려주고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하면 그 다음 모임은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방법도 정해서 나름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조언드리고 싶고요. 사실 정부가 2023년 예정이었던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수가 도입이 이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2년 전에 25개 병원에서 치매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의외로 우울감이나 고통감이 감소되었다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치매 가족 휴가 제도는 이제 모든 등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1년에 최대 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서비스는 이제 단기 보호나 방문 요양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이게 이제 2025년 되면 12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근데 8일이나 12일이나 사실 365일 그들에게 맡겨진 환자를 케어하는 시간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12일이나 8일이나. 그렇네요. 또 우리가 재작년부터 그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3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여야만 가능한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있다, 제도가 마련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혜택 수준이 낮고 또 제한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현재 환자를 모시고 있는 모든 가족에게는 다 허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 뭐 8일, 12일이 24시간 제공돼야만 하지 하루에 몇 시간만 제공돼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몇 시간만 제공되는 경우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저는 일단 각자 이제 마무리 기회를 드릴 텐데, 한명리 센터장님, 그래도 치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오늘 나눴던 말씀들은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치료를 하기 위한 그 돌봄에 있어서의 부양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현실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이 치매 어떻게 좀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일종의 건망증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과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매라는 증후군을 보였을 때 약 10% 내지 15%는 잘 진단하고 잘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그런 원인 질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는 이제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다음 병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널싱홈이라고 하죠.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2년 정도를 늦추는 그런 효과가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있습니다. 2년이 과연 짧을까요? 그분들한테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죠. 굉장히 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매가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나타난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좀 진료를 잘 받고 과연 이것이 치매인지 아니면은 다른 병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지기능 검사를 일단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그렇죠. 네, 인지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반적인 어떤 병력 청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떤 처해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는 뭐 음주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머리를 다쳤던 문제라든지 갑상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이분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경험만 해도 그 전화 이제 설문 내지는 상담으로서 긴 시간을 그 과거의 그 아버지의 삶을 전반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진단을 하는지 이게 얼마나 구체화된 건지를 저도 실감을 좀 했거든요. 불편하지만 과거 이야기들을 다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검사 이렇게 좀 우리 이 치매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진 관장님, 그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도움될 만한 것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사실 그 어르신들이 노인성 우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센터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울과 치매 증상에 명확한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반적인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치매광역지원센터나 뭐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한국 에자이라고 해서 치매 약물을 하는 제약회사인데요. 지원을 통해서 지금 통합 인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나 스마트한 프로그램의 앱을 개발해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제 예방 중심의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기 발견과 관련이 된 것이고 조기 발견 이전에 사실 치매는 초기에 진입하는 것,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총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저희가 그 파일럿 기간으로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뭐 굳이 치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지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것은 가장 최대의 목표는 셀프 케어가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돕는 겁니다. 본인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의 목표이고요.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희 교수님.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얘기에 다 공감하고요. 저는 많이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많이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 이제 이 중뇌에 있는 그 부분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그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것 권해드리고 싶고요. 노인들은 혹시라도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먹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탄수화물만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드시고 그 외에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일단 세포가 노화되지 않도록 혈관에 이제 어떤 나쁜 물질이 끼지 않도록 그
그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결손이 없도록 해서 이 저작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러네요. 뇌를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에는 말초 혈관, 말초 신경들이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이 세 분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도 또 치매 돌봄 가족도 또 지역 사회에도 또 정부도 또 이 치매 방역센터와 같은 기관도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치매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주 안끌노인복지원의 박수진 관장, 전라도 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양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늦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